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K구자주포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레드백 장갑차, K 이전차 등 지상문기 체계와 방공 시스템 등 유도문기 사업에서도 루마니아와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위사업청이 1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방부가 K9 53문, K10 탄약 운반장갑 차 36대, 탄약 등 총 1조 3천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이로써 루마니아는 호주,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티르키예, 폴란드, 핀란드에 이은 10번째 K9 도입국이 됐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난해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공을 수입한 데 이어 K9까지 도입하면서 K방산 수출의 핵심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점유율 1위의 K구자주포는 이제 유럽에서도 대세가 되고 있는데, 노르웨이 육군에서는 한국에도 없는 K구자주포에 대해 놀라운 개발을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노르웨이 육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K970 일반 포탑 시뮬레이터를 제작 중인데, 이것은 K9 장비의 탄약 소비와 마모를 줄이면서 역량 수준을 높여 육군 포병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군에도 없는 것인데 K9를 대거 수출하니 도입국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K구자주포가 글로벌 한국형 무기체계 진출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9의 강점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면서도 성능이 선진국 155 자주포들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언급되는 독일의 PGH-2000이 2022년 우크라이나에 수출될 때 대당 1,690만 달러였는데, K9의 같은 해 핀란드 수출 가격은 대당 36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독일 PGH-2000의 15위 채 안 되는 가격으로 동등한 화력을 자랑하고 기동 성면에서는 압도적인데, 이 가성비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니 어느 누가 안 살 수 있겠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진정한 승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핀란드는 K구자주포를 대당 40억에 48문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신제품과 거의 가는 가격이었지만 한국 측에서는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조건을 달아주었습니다. 이후 핀란드는 2021년 10대를 추가 도입하고 2022년 38대를 추가 구매해서 총 96문의 K9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가 K구자주포를 구입할 때 에스토니아가 함께 따라와서 공동구매로 12문을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총 인구가 134만밖에 되지 않고 총 현역병 규모가 한 개 사단 규모도 안 되는 7,200명 현역 포병대대도 불과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게는 12문을 사는 것도 굉장한 포병화력이었는데, 에스토니아군은 K구자주포 부대가 국가 전체의 핵심 전력이자 군전력의 거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2020년 K9대가 에스토니아에 인도되었는데, 에스토니아군은 K9 자주포 도입이 에스토니아의 방위 능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는 에스토니아의 기갑작전 능력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지난 5일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공식 SNS 채널에 K구자주포 현지화 작업 영상을 올렸습니다. 에스토니아에 수출된 K9에는 에스토니아 방위군의 표준 통신 장비와 기타 보조 장비를 탑재하며 현지에 맞는 위장색으로 색칠되고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최근에 에스토니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에스토니아가 자국산 K구자주포에 어떻게 변형을 주는지 확인해보세요. 더 강력한 동맹군 보안을 위한 맞춤화라고 세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에스토니아가 K구자주포를 유럽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도입해 전면에 배치하면서 유럽 방위에서 큰 소리를 치는 입장에 서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에스토니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구자주포 6문을 새로 인도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SNS를 통해 또 다른 배치로 장거리 사격 능력과 방어 능력을 갖춘 K9 자주포 6문이 에스토니아에 도착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당시 인도된 6문은 지난해 1월 에스토니아 군 당국이 추가 도입한 12문의 물량 일부로 나머지 6문은 오는 2026년까지 인도될 예정이지만 예정보다 빨리 인도를 약속받았다고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추가 도입분까지 합하면 총 36문의 K9 자주포를 운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를 추가 도입하는 건 K9 자주포가 군사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 때문이라며, 러시아와 국경을 접해 안보에 불안을 느끼는 에스토니아는 지상군 화력 보강 차원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EU 차기 집행부의 외교안보 고위 대표로 내정된 카야 칼라스 현 에스토니아 총리가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칼라스 총리는 2022년 2월까지만 해도 모국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유럽 발트 3국 밖에서는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푸틴 비난에 앞장서면서 순식간에 국제적인 유력 인사가 됐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이지만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금 비율이 세계 1위에 오를 정도로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42%나 늘렸고,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나토의 목표인 2%를 넘어 올해 285%에 달하고 2026년까지는 3%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칼라스 총리는 러시아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을 수입하던 유럽 몇몇 국가들이 대러시아 경제 제재 및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에 소극적일 때 가스값은 좀 비쌀 있지만 자유는 가격을 매길 수조차 없다라는 말로 이후 다른 회원국 정상들을 설득했습니다. 지금 인군 130만의 포병 부대가 하나밖에 없는 에스토니아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은 한국산 K9 자주포를 유럽에서 재빨리 배치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유럽의 작은 나라들 뿐만 아니라 군병력 자원이 모자란 나라들에게 K9 자주포는 지금 시점에서 신의 한 수와 같은 무기라고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고위 군사 관계자가 2018년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한국의 부대를 방문했는데, 에스토니아 장군이 보는 앞에서 한국군 최고 책임자는 부대에 배치된 신병에게 K9 자주포를 운용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병이 쉽게 조작하는 것을 보고 에스토니아 장군이 감동했고,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 12문을 계약하고 이후 24문을 더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다뤄보는 초년병도 쉽게 운용할 수 있을 만큼 K9 자주포 조작법이 쉽다고 했는데, 자주포를 처음 다뤄보는 예비군이나 여군들도 쉽게 다룰 수 있고 정규군이 아닌 예비군들도 동원되면 바로 K9 자주포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에스토니아 군사 매체는 에스토니아 징집병과 예비군 포병대원들이 K9 자주포로 훈련하면서 최초로 실탄 사격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에스토니아 화력포대 징집병들과 재훈련 중인 예비군들이 국군 중앙훈련장에서 K9 자주포 시험을 냈습니다. 에스토니아 사격포대 사령관은 시험 사격 후 장병과 예비군들의 활약에 만족했다. 총기 승무원은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사격은 목표물에 맞았거나 유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징집병들은 징집에 앞서 3개월간의 기동포 기본 과정과 특화 과정을 거쳤고, 사격에 참가한 예비역들은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았어도 실사격 훈련이 가능할 정도로 K9 자주포는 운용이 쉬웠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의 자주포는 오래 훈련되어 숙달된 장병만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 이것은 K9 자주포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도 했습니다. 중국의 소우닷컴은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구입을 보도하면서 전문가들은 이것은 분명히 우크라이나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은 지상군의 화력 조율 메커니즘 부족, 대공방어 능력 부족, 정보화 및 자동화 수준 개선이 필요하는 등전술과 장비면에서 취약한 점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이에 러시아군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K9 자주포를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동안 유럽의 전차나 자주포를 공급했던 독일의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독일 내에서도 거의 자포자기하는 듯한 발언이 어지고 있습니다. 한독일 군사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난 5일 폴란드는 K2 전차 자체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K2 전차 300대를 조달하기를 원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국산 K2 전차를 그들이 왜 도입하는지,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었는데, 여기에 독일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폴란드는 탱크, 자주포, 심지어 항공기까지
국내에서 생산할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포함한 협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독일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원하는 수량을 전달할 수 없었으며 폴란드는 독일에 의존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의 생산 위치는 한국 제품을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게 흥미롭게 만듭니다. 드디어 유럽의 탱크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것이 폴란드에 생산지를 두고 있는 한국의 전차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K2전차를 사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2040년까지 버틸 것도 기다릴 것도 없지 않나? 대만 포위 훈련을 마친 중국, 서해에서 실사격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실사격 훈련을 마치고 6일부터 서해에서 실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이번 훈련은 15일까지며 5곳의 훈련 해역에서는 선박의 진입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달 22일부터 열흘 동안은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중국의 사격이 이를 의식한 것으로 이제 이런 위협이 한국으로도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계획이 보도되면서 미국과 전면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전면적 충돌이 벌어지기 전에 한반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막기 위해 태평양 지역 주요 미군 기지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6일 영국 일간 더선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대 중국 문제 전문가 오리아나 스카일러 메스트로가 대만을 침공해 통일하려는 오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중국 내부에서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다 최종 결정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도록 강력한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미국에 감행했던 진주만 기습 스타일의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중국이 대만 침공에 앞서 미군에 대한 선제 타격에 나설 경우 괌과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이 주요 타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이러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해 한국 측에 준비해 놓았다면서 한국에는 중국의 이런 공격을 쉽게 감행할 수 없는 놀라운 병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무호 미사일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억제력과 방어력을 향상시킨다면서 한국의 미사일에 대한 제한을 하나둘씩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2020년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되자 탄두중량 2.5톤의 현무미사일사를 개발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남은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자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현무호 미사일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무호 미사일은 탄두중량 6톤가량 사거리 600km로 북한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고 중국의 접경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무사의 개량형 혹은 현무5에서 탄두중량을 낮춘다면 중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최대 3000km 수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현무미사일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항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거의 전술핵에 가까운 현무미사일은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력한 미사일의 확보는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왔기에 중국은 물론 주변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현무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한반도 유사시에 결정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반도 유사시 내부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 싱크탱크랜드 연구소는 미국과 중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이 최대 평양 이남까지 진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중국 군중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곳이 북부정부인데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중국의 즉각 전력을 한자리에 모아놓았습니다. 여기엔 기계와 보병사단 1개와 기계와 보병여단 4개, 그리고 1개 기갑여단이 주축이 되고 1개 항공단 2개 포병여단을 가지고 있어 과도하게 비대한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우리 군은 한반도 최대 위협은 북한군이 아닌 중국 북부정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가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전력은 현무 5미사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현무 5미사일은 핵탄두를 제외한 탄두 중에서는 세계 최고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핵 국가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폭발력을 진여 괴물탄두라고 불리고 있는데, 중국도 이 무기에 대한 우려를 최근에 연이어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6.25때처럼 중국이 한반도로 들어온다면 당시 맛보지 못한 핵무기급 미사일의 공격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대 중반에서 2030년대 초까지는 7, 8톤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전력화를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한반도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접경 지역에서 핵공격을 받을 뻔한 전적이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메가더 장군은 중국군이 밀고 들어오자 한국과 만주 및 중국의 다른 지역에 34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전쟁 내내 원자탄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소련이 참전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CIA가 극비 공개한 1954년 3월 작성된 극비 문서에 미국은 북한이 다시 남침하면 중국 본토까지 핵공격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 대한 핵공격 목표는 모두 5곳, 지린과 선양 등 주로 북한과 인접한 만주 지역, 또 대규모 병기 창고가 있는 칭다오, 시만, 텐진 등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전이 재발하면 북한은 물론 중국의 공산 정권까지 멸망, 교체시키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엿보이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 현무미사일을 비롯해 KF-21, K구자주포, K전차 등 세계적인 무기들을 만들어 군사력을 고속으로 증강시키며 이는 수출까지 이어지며 최근 5년간 무기 수출 증가율 1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실을 오도하며 한국을 무시해왔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 무기들이 미국과 유럽의 무기 부품들로 조립한 것에 불과하며 잘 팔리는 것도 단지 가격이 싸기 때문이라고 폄하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국의 무기 개발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더니 지난달 폴란드가 대거 한국 무기를 사자 한 중국 칼럼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보냈습니다. 이 칼럼은 만약 한국산 무기들이 정말 미국과 독일 등 타국에게 크게 의존한다면 어떻게 국제시장에서 이들과 경쟁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미국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면 한국은 단 1대의 전차, 1기의 비행기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전 세계에서 찾고 있는 것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는 이렇게 생각 없이 한국 무기들을 폄하하고 모략하는 것을 비합리적이고 반지성적인 행동이라 여겨 좋지 않게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마치 과거 중국 무기들이 러시아 무기들을 복제해 조롱받은 것과 같다며 한국도 중국과 걸어온 길과 비슷하기에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칼럼을 쓴 중국인은 솔직히 인도 무기들은 진짜 안 좋다며 한국 무기도 중국 무기도 나쁘지 않고 점점 발전할 것이다라고 말할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치 한국을 치켜세우는 칼럼 같았지만 중국과 한국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중국 빼고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가 반역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벌써 2달째 3명을 체포했는데 중국 안보당국에 기밀을 빼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중국도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가 F-35 전투기를 사고 있는데 태국도 이를 구입하려 하지만 사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태국이 2016년에 중국산 탱크 28대를 들여왔는데 올해 초 중국산 탱크 14대를 추가로 구매해 미국이 보안을 이유로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에 국내 네티즌들은 태국이 산 중국산 탱크의 명중률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10-3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가면서도 못 맞추는 게 실화냐고 말하며 지상전에서 중국군을 한국이 만나면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처럼 자신들의 순수도 기술도 아니었고 그렇게 만든 무기도 형편없었습니다. 중국의 탱크를 산 태국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중국 무기들은 진짜 안 좋다. 대한민국의 항공기술 발전에 관하여 우리 국민들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반도 주변 적국들의 반응이 점차 달라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국들은 KF-21 전투기의 기술 발전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 및 열등감은 물론 어떻게 한국이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중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인 건 바로 중국인데요. 제20 전투기의 기술 수준을 자화자찬하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군사 무기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던 중국은 한국의 KF-21 전투기의 고바등각 비행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인민일보를 인용해 국영 언론이 미국산 F-22 랩터 전투기 비밀 설계도를 훔친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반응은 비단 중국만이 아닙니다. 일본 역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F-3 프로젝트는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잠정 중단했는데 옆 나라인 한국에서 KF-21이라는 걸작을 만들어내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대형 우익 언론 요미우리에서는 한국이 가진 기술 수준으론 절대 이 정도 성과를 낼 수 없다며 KF-21 전투기가 미국의 F-22 랩터 전투기 기술을 빼돌렸는 게 아니라면 말도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직도 1990년대에 개발된 F-2 전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대한민국 군사력 순위가 일본의 한 단계 미친 6등이었는데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은 15위로 한 단계 상승한 반면 일본은 오히려 한국보다 2단계는 낮은 7등을 기록했는데요.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전 세계에서 108번째로 작은 국토 면적이 나라인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믿지 못할 일이며 군사력 순위가 하락한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을 자신들 아래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KF-21이라는 초음속 비행 이후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전투기 성과를 선보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스텔스 형태의 항공기 설계는 물론 설계된 항공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적 레이더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등시에 갖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의 콤팩트 레인지 시설을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종간 스텔스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군의 요구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지를 확보했다는 카이의 답변도 나왔는데요. 초음속 비행부터 시작해 블록 2 형태의 스텔스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사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 개발 역사는 짧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KT-1 응비를 시작으로 T-50과 FA-50을 거치면서 항공 기술력을 쌓아온 대한민국은 자곡자곡 기술력을 정립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바로 KF-21 전투기인데요. 한국은 국방부와 공군, 해군, 그리고 국방부 연구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스텔스 항공 체계 연구를 비밀리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 스텔스 버전인 블록 3 계획까지 모두 공개되자 중국과 일본은 이미 패닉에 빠졌는데요. 사실 KF-21의 사업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로 인하여 촉박한 배치 일정과 국내 기술 개발이 미완성된 일부 기술을 고려해 블록 형태의 단계적인 개발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KF-21에는 7억여 원을 추가로 투입해 천룡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공대지 무기 운용 테스트를 진행할 미사일 탑재를 완료하였고 블록 1의 초도 생산 이후 곧바로 KF-21의 스텔스 버전인 블록 2가 등장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블록 1이 배치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블록 2보다 한 단계 진화된 공대지, 공대함까지 가능한 스텔스 버전인 블록 3와 가오리 X를 개량한 무인 전투기 KUS가 공동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동시에 전해졌습니다. KF-21 사업 초장기인 2014년 당시에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F-21 블록 1에 이어서 블록 2에 관한 개념까지 구축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당시에 블록 3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국회의 승인도 없었고 예산 편성도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상황은 곧장 달라졌습니다. 고난이도 개발이 가능해지면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진 것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KF-21 블록 3는 5.5세대급에서 일부 6세대급 전투기 형태를 보여줄 것이며 미국의 F-35 전투기보다 한층 더 뛰어난 플라즈마 스텔스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KF-21 전투기 성능은 이미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F-22와 유사한 스텔스 형상을 지내는데요. F-22는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제작한 미국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F-22 제작의 주 계약 업체로서 대부분의 기체의 무기 시스템 최종 조립을 맡았고 프로그램 파트너인 보잉은 날개, 기체 항공전자 장지의 통합훈련 시스템을 담당했습니다. 1997년 첫 비행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스텔스 성능의 민첩한 기동성과 테이터 링크 등 막강한 공중전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를 해외에선 미니 랩터라고 불릴 만큼 유사한 형상을 지녔고 이는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를 염두에 둔 우리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통 최첨단 무기의 기술 개발 기간만 최소 5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을 물쩍 넘기는 일도 다반사인데요. 지금부터 개발 계획을 만들고 실제 개발을 시작해야만 2030년대에 본격적으로 블록 3 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만 이미 한국은 기술 개발을 거저 스텔스 실증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사업을 활용해 KF-21의 블록 3와 무인 전투기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내장형 장비들 F-35에 내장된 장비보다 더욱 연식이 뛰어난 매립형 전자광학 조준 장비 등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 개발을 국산화에 성공했고 마침내 필수 부품들까지 습득하고 있습니다. KF-21은 라팔과 유로파이터와 다르게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도입된 것은 물론 기체 구조물 상당 부분에 레이더 흡수 구조재 RAS 기술을 적극 적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6세대급 항공장비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알 그대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한 전초전인 겁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국산 스텔스 기술도 대거 도입되었는데요. 보통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좌우하는 것으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많은 분들이 꼽습니다. 그런데 스텔스의 성능을 깎아먹는 더 큰 요인들은 따로 있는데요. 스텔스 성능을 경감시키는 요소에는 노출된 엔진 블레이드가 스텔스 성능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투기를 덮는 각 구조물을 연결하는 수많은 리베이가 문제이며 마지막으로 동체를 일자형으로 이어 붙이는 재래식 방식의 스텔스 형태를 비효율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KF-21의 경우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어부리는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KF-21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봐도 무방하며 세계 군사력 5위의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전기차 업계의 주요 기업인 SK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등은 실리콘 음극재를 차세대 소재로 삼아 기술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양극재 기술로는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한계에 봉착했고 세례 에너지 밀도를 올리기 위해선 차세대 음극재 소재 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는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실리콘 음극재 개발 기술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는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최근 이 회사의 실리콘 음극재가 유럽의 명품차 포르쉐에 탑재되자 유럽의 전기차 회사들의 이목이 이 회사에 집중됐는데요. 대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게 된 실리콘 음극재는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전기차 배터리의 딜레마는 용량이 늘어나면 무게와 크기가 늘어나고 용량을 줄이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요 전기차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형차 선호 현상이 있지만
전기차의 중량을 고려하면 배터리의 무게와 크기를 무작정 늘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계가 찾아낸 해법은 구성 물질을 바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배터리 안에서 리튬이온이 오가는 거리가 짧아져 충전 속도나 출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배터리에서 양극재는 용량이나 전압을 결정하고 음극재는 충전 속도와 수명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소재가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주행거리가 짧은 편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선 결국 충전 용량을 크게 늘려야 하는데 이 과제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이기 때문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비중이 10%를 넘으면 보통 30분 이상 걸리는 전기차 충전 시간을 5분가량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기차 시장의 획기적인 소재,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충전 시간과 내연기관 주유 시간이 비슷해지는 것으로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포르쉐도 실리콘 음극재를 자신들의 신형 전기차에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이론적으로 기존 흑연계 음극재보다 에너지 용량이 10배에 달합니다. 보다 적은 음극 물질로 두꺼운 흑연계 음극재를 대체하면 배터리 부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극 두께가 줄면 셀의 저항 또한 줄어들면서 고속 충전도 가능해집니다. 배터리 업계로서는 꿈의 신소재인 셈인데요. 더구나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흑연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실리콘 음극재 개발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충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지난 겨울 북미 한파로 방전되는 전기차가 속출했을 때에도 드러났습니다. 이때부터 더욱 더 전기차 업계에서는 한파로 인해 빨리 소모되는 배터리 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문제가 업계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음극재 내 실리콘 함량을 10% 수준으로 늘릴 경우 80% 급속 충전에 10분대 설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력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가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이 회사는 실리콘 음극재에 관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는 지난 2011년 실리콘 음극재 개발에 돌입했고 2010년대 중반부터 LG화학과 손을 잡고 전기차 배터리용 실리콘 음극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주전자재료가 SiO 물질을 전달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흑연 음극재와 섞는 방식으로 협업을 계속해 2019년 첫 납품이 이뤄지면서 대주의 실리콘 음극재가 포르쉐 세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주전자재료는 2019년 세계 최초로 고효율 실리콘 음극재 상용 공급을 시작한 후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과 다수의 실리콘 적용 연구 개발을 진행해 오면서 최근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 SK온까지 고객사로 확보해 이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음극재 회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주의 실리콘 음극재는 이미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 이트론, GT,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폴고레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리콘 음극재의 성능을 2배로 끌어올린 신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 기술이 포르쉐 전기 스포츠 세단에 탑재될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세계 전기차 업계의 관심은 이 회사가 도대체 어디인가에 쏠렸는데요. 이 회사도 바로 대주전자재료였습니다. 포르쉐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형 포르쉐 타이칸은 전작보다 충전 속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1세대 타이칸의 경우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7분인데 반해 신형은 18분 만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차량 중 실리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충전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은 바로 대주전자재료가 개발한 실리콘 음극재 덕분입니다. 1세대 포르쉐 타이칸에는 실리콘 함량이 5%인 음극재가 적용된 반면 이번에는 대주가 개발한 실리콘 함량이 8%로 늘어난 음극재를 사용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르쉐 타이칸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대주전자재료가 만든 실리콘 음극재를 넣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이를 포르쉐에 공급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이 없으면 포스쉐 전기차가 안 돌아갈 정도로 한국 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진 것입니다. 포르쉐 타이칸은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고가의 세단이며
품질 기준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포르쉐 LG 에너지 솔루션 대주전자재료는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실리콘을 5% 첨가한 실리콘 음극재를 상용화하며 전 세계 전기차 시장과 기술을 선도한 데 이어 또다시 한계 극복에 성공해 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한국 실리콘 음극재 기업의 이러한 선전에 전기차 1위인 테슬라도 깜짝 놀랐다는 반응인데요. 더구나 중국 배터리 기업도 실리콘 음극재 적용을 목표로 대주전자재료 소재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주는 실리콘 음극재 물질 및 제조 공법에 관한 글로벌 특허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특허료를 내야 합니다. 이처럼 대주는 수백 개의 특허를 출원하면서 후발 사업자와 기술 격차를 벌이고 있는데요. 결국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는 포르쉐와 아우디 두 개 차종에 적용된 것 외에도 앞으로 2년 안에 마세라티, 아우디, 링컨 등 6개 차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에는 대주전자 재료 외에도 세계 정상의 기술력으로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여럿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한국메탈실리콘입니다. 퓨어 실리콘은 흑연 없이 실리콘으로만 이루어진 음극재를 말하는데 테슬라가 2020년 전기차 배터리 기술 소개 행사에서 적용 계획을 언급하며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국메탈실리콘은 지난해 흑연 없는 실리콘 100% 퓨어 실리콘 활물질을 개발해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퓨어 실리콘이 주목받는 이유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이 퓨어 실리콘 수요가 더 커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실리콘은 최대 400%나 팽창해 성능을 열화시키고 전해액을 고갈시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한국메탈실리콘은 흑연 없이 마이크로미터 사이즈 실리콘 단독으로 활물질을 구성하고 실리콘이 깨지지 않게 SOC를 제어하며 고성능 도전제와 바인더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퓨어 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한국메탈실리콘과 독일의 바커 단두고뿐이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한국메탈실리콘은 독자적인 분급 방법으로 독일의 바커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고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 기업의 행보가 더욱 주목됩니다. 이미 한국메탈실리콘은 미국의 유글로벌과 영국 민비로 독일의 나노텍 디지털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업체들과 적극적인 협력이 기대되는 회사인데요. 양극재에 의존하던 배터리가 이제 실리콘 음극재로 전환되어 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볼 때 한동안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한국 음극재 기업들이 전기 자동차용 실리콘 음극재의 보급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